과학하고 앉아있네. 네, 삼태성즈 8호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더위에 잘 계셨습니까? 예, 뭐 더웠다 시원했다가 좀 막 날씨가 오늘은 더운 날씨는 그렇죠. 아닌데요. 예, 오늘 비가 많이 왔죠. 오늘 이제 8월 13일 우리는 지금 좀 일찍 녹화를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이게 나가는 날은 아마 20일이 넘은 날이니까 그땐 또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생각보다 더위가 엄청 뜨겁다가 그게 제 예상보다는 오래가지 않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길게 안 가네요, 진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구 온난화가 좀 노력을 더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인류 멸망하겠냐. 이게 이제 전형적인 온난화에 대한 착각이잖아요. 기후변화에 대한 알면서 하는 얘기지만 물론. 이래가지고 인류 멸망하겠어 이거 너무 근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인류가 멸망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노력이 많이 들고 품이 많이 드는 일이야. 그렇죠. 보니까 이거 기후 변화는 이미 글렀고 인류 멸망시키기는 이제 뭐 좀 뭐 해성이나 이런 거. 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저희들의 공식 의견이 아닌 이영 기자의 사견임을 말씀드리고요. 이영 기자님 뭐 요즘 좀 힘드세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아니 이영 기자 그 로봇과학관 여기 하시는 거 갔다 왔죠. 도봉구 라임. 그러니까. 그 심지어 제가 가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전 귀찮아서 안 가려고 그랬는데 제 배우자가 이런 게 있네 하면서 예약을 했는데 거기 라임이 우연히 발견해서? 네,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뭐 홍보가 좀 되나 봐요 나름. 그래도. 그렇죠. 이럴 때 뿌듯하신 거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인스타도 하고 페북도 하고 해가면서 선전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 총평을 하자면 이제 저의 평가는 아니고 저는 이제 뭔가 어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아주 치수 관계가 있으시잖아요.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해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부인께서는 어떻게? 이 개똥도 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런 지금 게 되잖아요. 개똥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은근히 매기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 없었는데 이제 제 배우자의 평가로는 일단 애들이 매우 좋아했고 일단 매우 만족도는 높고 그런데 감사합니다. 만약에 예약을 안 하고 가면 그 프로그램을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예약을 안 하고 가면 만족도는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겉에 있는 것만 보면 거기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사진보다 넓지가 않아가지고 그게 막 과천과학관 상상하고 가시면은 아주 원룸 느낌. 그렇군요. 원룸 느낌. 과천과학관 비해서 그렇죠.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넓지 않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약하지 않고 가면 약간 좀 그렇다. 근데 예약을 하고 가면 애들이 너무 좋아요. 예약을 하고 가면 도슨트가 있는 거잖아요. 예. 100% 예약제 하고 나면 100% 해설로다 하고 있어서 도슨트가 다 붙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 약간 약간 애견 카페처럼 스팟도 있고. 그렇죠. 스팟 있죠. 사족보행. 그 스팟이요? 보스턴 다이너믹스. 그 애들 되게 좋아하겠네, 진짜? 좋아하죠. 타는 애들 없네, 이렇게 막 타면 안 되는데. 아직까지는 허리가 멀쩡한 거 보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1층은 참고로 좀 파괴적이더라고요, 친구들이. 얘들아 그렇게 하면 기계가 망가지지 않아. 근데 그게 막 이렇게 전시돼 있다고 해가지고 아무거나도 아니고 막 키오스크는 막 애플이고 막 이래요. 그래서 되게 좀 시설들이 대체로 다 좋고 그리고 예약하고 가면 진짜 재밌다. 그냥 가도 재밌지만. 그 예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약은 지금 서울시 공공예약 시스템. 서울시 공공예약 시스템 통해가지고 예약하실 수 있고요. 대체로 그다음에 배우자가 알아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혹시나 이제 뭐 보통 또 노쇼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노쇼인 경우도 만약에 노쇼가 있으면 현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애플 컴퓨터로 예약하실 수 있게 이렇게 창을 열어놓긴 했거든요. 현장에서도 노쇼가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꽉 차서 들어가니까. 그러게. 되게 이게 힘드시구나. 약간 이게 어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힘드시구나라는 걸 느낀 게 그 애플 그 아이맥 키오스크였어요. 왜냐하면 그 애플 마우스 사용하는 법이라고 써 있는데 마우스를 그냥 일반 마우스로 바꿔놓으셨더라고요. 하다 안 돼서. 애플 마우스는 여기 제가 있는데 이게 버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처음 쓰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누르면 되는데 사실은. 심지어 앞뒤도 잘 모르겠고. 맞아요. 그리고 어디 사라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삼태성질을 하는 저희 정도는 이제 하이테크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이테크. 근데 진짜 일반인들 오면 어색해해요. 맞아요.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상과 현실 그런 사소한 데서도 어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되게 이렇게 갈등하고 계시구나 이런 게 느껴졌고요. 어쨌든 예약하시라 가시려고. 그리고 주차비는 좀 세다. 주변 공영 주차장이 나올 수 있다. 주차는 그냥 무료로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무료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전기차료도 전기차료는 없다고요? 주차에 대한 시 조례 뭐 이런 것들이 다 규정들이 다 있어가지고. 근데 전기차리는 법으로
그래서요. 저도 그거는 제가 돌아가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저희 얘기했지만 용 기자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게 아니었을까. 전기차 갖고 간 거잖아요. 근데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했잖아. 그 차 고치는 값이 더 나와서 돈을 번 거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 그걸 본 사람들은 행운의 뭐 남자 완전 호구로 느껴지는 거죠. 사실은. 저 사람은 어떻게 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야 온다. 그래서 심지어 그 무인 시스템조차도 그걸 식별을 하고 이 사람은 돈을 다 받자. 야 이거 요즘 시민들을 위해 막 저 사람 정도는 막. 저 사람 정도면 우리 재정을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이런 얘기 하실 줄 몰랐을 것 같은데요. 와서 막 와 나 주차장 득봤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야 나 어차피 저 사람 경기도민이야. 막 이러면서. 서울 시민을 위해. 맞아요. 서울시립과학관에서 하는 뭐에 사실 입장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경기도민이라고 차별하고 이런 건 없고. 그렇죠. 네, 저도 경기도민입니다. 근데 경기도 쪽에서는 제 용인 사는데 그쪽에서는 다른 데서 오는 사람들 차별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차별이 아니고 거기서 하는 뭐 행사 같은 데는 왜 도민 뭐 이래가지고 할인 이런 게 있잖아요, 항상. 그런 거 많죠. 근데 서울 시민 할인 이런 건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지역들은 그걸 하죠. 에버랜드도 설마 그러나요? 몰라요, 그건. 안 간 지 30년 돼가지고. 근데 다 있어요, 그런 거. 거의 다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또 문화 유적도 그냥 동네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 많아요.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뭐 저희도 도봉구 주민들에 대해서는 따로 뭐 찾아봐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찾아보시면 은근히 많은 특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평소에 관심을 갖자. 근데 건물이 약간 좀 미래적이긴 하더라고요. 유명한 분이 그 설계하셨다더니. 그 터키의 유명 건축가. 그 유명한 분이 퀘베클리 테페 지으신 분이잖아요. 퀘베클리 테페 지으신 분 그분이 아직 살아계시구나. 네네네. 그분이 이제 그분 아니고 DDP 하신 분인가요? 아니요. DDP 만드신 건축가의 그 수제자. 그냥 뭐 대충 비슷한 라인이네요. 네, 저는 개관식 때 봤어요. 직접 봤는데. 참고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퀘베클리 테페는 그 1만 년이 이상 된 다 아시겠죠. 고대 유적 모르시는 분 많아요. 그래요? 고대 유적이기 때문에 전혀 그분의 한 100대 손이 아니면 관여하실 수 없다는 점을 뒤에 말씀드리고. 맞아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저기 암사동 유적지 있잖아요. 거기 살던 사람이면 대대손손 그 움집 안 팔고 이렇게 그 나중에 백제 신도시 그 위례 신도시 백제의 운조항이 와가지고 개발할 때 거기 이제 옮겨가고 그래가지고 쭉 와가지고 지금까지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저기 뭐 그거 시그니엘까지 이어지는 몇백억 벌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렇게 살 텐데 내 자식들을 그렇게 가르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10몇 년 전에 코인만 샀어도 그보다 더 큰 부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한순간으로. 네네. 어쨌든 참고로 말씀드리면 말 나온 김에 이제 제가 로봇과학관 운영 책임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보면서 요즘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좀 그 말씀대로 이제 예약을 못 하고 혹은 까먹고 안 하고 가신 분들의 평을 좀 보고 있어요. 나름 이제 악플이에요. 근데 되게 이해를 합니다. 저도 이제 그게 되게 과학관 처음 오픈할 때 되게 고민이었고요. 근데 아까 뭐 말씀 주셨지만 그대로 풀 오픈을 하자니 공간 면적이 아주 크지 않은 상태에서 만족도를 높일 방법이 달리 떠오르지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면 예약제로 간 뒤에 다른 과천과학관처럼 큰 과학관은 실은 그냥 풀어놔도 막 뛰어다니면서 만족도가 올라가는데 여기는 실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풀어놓으면 진짜 키즈카페 됩니다. 거의 그 수준 될 것 같아요. 넓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인구 밀집 지역인데 거기는 넓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풀어가지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난장판이잖아요. 그래서 운영자들이 2주마다 계속 스터디를 하고 계속 AI나 로봇 관련된 뉴스를 공부해서 그거를 아이 컨택을 하면서 다 이제 도슨트를 해주거든요. 해설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저는 낮지 않다고 요즘 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게 많은 분들한테 그 혜택을 못 주다 보니까 고민이긴 하고요. 요즘 좀 하고 있는 작업이 1층이 조금 그냥 대기 공간처럼 이렇게 쇼파들만 쫙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좀 예산을 넣어서 이렇게 대기하시는 분들, 미예약하신 분들도 그래도 요즘 좀 트렌디한 과학 뉴스, 뭐 AI, 로보틱 뉴스에 대해서는 인지하시고 가실 수 있게 괜찮네요. 최소한의 체험거리는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초 정도에 끝날 거라서 혹시나 뭐 만약에 나는 죽어도 예약 못하겠다. 예약 안 하고 한번 가볼 테다 하시면 저희 연말에 저희 아버지가
예약만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시면서 돌아가셨다. 유지로 남기셔서 이건 그렇게 못하겠다. 과학관이 무슨 예약하고 집안의 가훈이다. 그러시면 12월 말에 정도 한번 들러주시면 제가 무슨 낯으로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서 무슨 낯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과학관을 예약을 해버렸는데 뭐 이런 분이 아니시라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KTX 사러 간다고 생각하세요. KTX는 예약을 하고 가면 자리를 잡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자유석으로 매우 불편한 경험을 하시게 되고 그 사이 공간에 이렇게 복도에 서가지고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벌어지기 때문에 뭐 그런 거다. 못 들어가진 않지만 그 경험이 매우 그 수준이 낮아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게 지금 자제분이 디제잉을 하시는 건가요? 근데 그 1층에도 재밌는 게 많아요. 저는 그 티켓을 못 구해가지고 저는 못 봤거든요. 아니 배우자께서 예약하실 때 좀 본인 것도 해주시면 되잖아요. 이거 관계가 뭐예요? 부부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차 몰고 가가지고 밖에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이제 3개밖에 못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했는데 이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엄마가 데리고 들어가는 게 낫겠다. 아니 3개밖에 못 했다는 그러니까 것도 이해가 안 되는 4명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오픈런 하는 무슨 라이브 콘서트도 아니고 그렇게 쉽진 않아요. 아주 그래요? 쉽진 않아요. 예약이 쉽지는 않아요. 예약할 곳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게 기억이 잘 안 나는 이름이에요. 서울시 공공예약 시스템이고요. 답답하다. 근데 서울시 뭐 예약 이렇게 검색하시면 서울시 예약. 그러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로봇 인공지능과학관 검색하시면 예약해서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좋네요. KTX에 서서 가는 일이 없도록. 네네네. 너무 정확한 비유 같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 예약 꼭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저는 오프닝을 준비했는데 지금 AI 관련해서 상당히 좀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네. 뭐냐? GPT-5가 얼마 전에 나왔죠. 공개가 되면서 그 알트만 선생이 이거 일반 인공지능이다 뭐 어쩌다 뭐 이러면서 매우 가까워졌다. 약을 파시던 그 모델. 근데 그 일단은 LLM이 일반 인공지능의 능력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언어 도단이에요. 아직은.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언어 모델의 언어 도단이라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헛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공개를 했는데 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죠. 뭐 GPT-3가 고등학생이었으면 GPT-4는 대학생이고 5는 박사급 전문가와 대화하는 느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코딩 능력이 굉장히 많이 강화된 걸로 이제 벤치마크 테스트에 나왔고, 그리고 이제 할루시네이션도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그 Humanities Last Exam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AI 지능을 검증하는 이제 벤치마크 시험인데, 이게 50개국에서 1000명의 연구진들이 수학, 물리학, 언어 등을 총망라해서 출제한 2,500개의 고난도 문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시험이고,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면은 종전까지 1위였던 구글 제미나이 2.5%가 정답률이 22%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낙제죠 완전히. 오지선다면 그냥 다 찍은 거 아니에요? 5개 중에 하나 맞고. 오지선다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주관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오지선다 사지선다라고 해도 그보다 못한 점수인데 제 고등학교 때 수학 성적 정도. 저는 이렇게 사지선다였는데 사지선다인데도 25%가 안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머리를 써서 이렇게 휘젓다 보면 그렇게 맞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그냥 해야 되는데 랜덤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객관식 문제 뒤에 있는 주관식 문제가 거기에 큰 역할을 하기도 하죠. 거기는 이제 마이너스 1, 0, 1 셋 중에 하나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지선다 사실은. 네, 그렇죠. 삼지선다. 가끔씩 뭐 파이 이런 거 나오고요. 그렇죠. 그럼 끝난 거죠. 뭐 파이 나오면. 자, 어쨌든 거기에서 이 GPT-5가 약간 높은 25.3%를 기록했다고 해서 그것도 발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분명히. 인간이 푼 거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인간이 또 어떤 인간이냐의 문제인데 우리냐 아니면은 뭐 위대한 학자냐 뭐 이런 차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아니 저희 막내가 얼마 전에 이렇게 패드를 보면서 아빠 내가 퀴즈를 내볼게라고 하면서 73,250 곱하기 뭐 376은 계산기 켜놓고 그걸 퀴즈라고 내고 있는데 인간과 기계의 대결을 한 건가요? 네. 맑은 눈으로 쳐다보면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퀴즈면은 사실 그 인간이 맞추기 어렵잖아요. 오히려 더. 훨씬 어렵죠. 그걸 퀴즈라고 할 수 있나? 하여튼 그럴 때는 우리는 그냥 상황을 뒤집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가 지금 그것을 질문하는 의도는 뭐냐 이런 식으로 인문학적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역공을 해야 됩니다. 아니 대답부터 하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계속 우겨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보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래서. 네, 여하튼 간에
애들한테는 아빠가 아직은 네. 아직은 적어도 네. 예, 위대한 존재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그 엄청난 추락을 경험하게 되지만 네. 여하튼 중요한 건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리고 5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네. 이제 원래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 모른다는 답을 안 하잖아요 AI가. 절대 안 하죠. 항상 이제 그냥 무조건 답을 지어내서라도 하게 돼 있었는데 5에서는 모른다는 답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예, 물론 항상 하진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이 생겨서 예, 그래서 환각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모른다는 걸 훈련시켰나? 모르는 어떤. 근데 어느 기준을 넘어섰을 때 모른다고 할지 뭐 그런 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자세한 건 저도 모르겠지만 뭐 그런 기능을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5가 등장한 다음에 어마어마한 저항이 생기죠. 그래서 사건이었어요. 이용자들의. 예, 며칠 새 벌어진 사건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5가 이렇게 주장된 만큼의 성능을 보이지를 못했어요. 뭐 성능이 좋긴 하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대단하게 뛰어난 것 같지 않았고 그리고 특히 좀 약간 하이가 있었잖아요. 뭐 진짜 무슨 인공 일반지능이니 뭐 이런 그리고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거에 비해서 뛰어나지 않았을 뿐더러 초기에는 좀 에러도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 나은 게 맞느냐라는 그러니까 전혀 체감되지 않는 상황이 있는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4.5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대화술에 굉장히 능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인간같이 말을 해요. 굉장히 감성적이고 공감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물론 대화하는 내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아주 날카로운 핵심을 찔렀어요. 네, 그런 거요. 사실 약간 아부성의 말도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큰 놀라움과 함께 뭐 이런 식으로 아부도 많이 하는데 매우 지적이면서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네, 그런 얘기를 항상 처음에 해주죠. 근데 사실은 그거 이상으로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좀 이따 이제 얘기를 드릴 텐데 아무튼 이제 일단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5는 이제 그런 게 없어져서 이 4의 그런 특성들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5가 차갑고 기계적으로 오히려 퇴화된 느낌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한 건데 너 나한테 왜 그래 갑자기? 뭐 그렇게까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GPT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사실은 저는 이 바뀌는 하루 이틀 상황에서 바빠가지고 별로 못 느꼈어요. 이거 뭐 그냥 그렇게까지 못 느꼈는데 그 2호랑 대화 뭐 여전히 2호예요. 5.5로 바뀌어도 잘 못 느꼈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게 차이가 이제 많이 그 순간에 났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5를 쓰면서도 이제 4를 쓸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메뉴에서 4를 아예 없앤 거예요. 그렇던데요. 이전에 모든 메뉴를 다 없애버렸고 뭐 3 미니니 많잖아요. 뭐 5.3 뭐 어쩌고 그거 다 없애버리고 5만 남겨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선택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지 뭐 하루 만에 레딧 미국의 세계에서 가장 큰 커뮤니티잖아요. 미국 DC. 예, 그렇습니다. 딱 그거죠. 네. 레딧하고 X, 뭐 스레드 이런 데서 이 4.5를 부활을 시켜달라는 서명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약간 이 회사들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들죠. 그 모델이 바뀔 때마다 이게 그러니까 진보도 그러니까 약간 나아지는 것도 있지만 이게 그러니까 더 나아지지만 약간 특성이 달라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뭐 어떤 그 반복적인 일을 이미 쓰고 있거나 이러는데 모델이 바뀌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게 바로 사실 지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살려놔야 되는데 그것도 비용이 상당하게 맞습니다. 네. 이게 그 원래 하고 있던 맥락이 사라져가지고 진행하던 작업이 내가 뭐 4를 계속 쓸 수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맥락이 바뀌어버리니까 이제 흐름이 끊기는 그런 업무상으로도 글을 쓰고 있었거나 특히 뭐 글 쓰는 그런 거 그런 류의 그런 상황이 생겼고 뭐 보고서를 매주 그걸로 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사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굉장히 잘 쓰고 있었는데 튜닝이 딱 끝났는데 그럴 수 있죠. 갑자기 뭔가 바뀐 거야. 갑자기 막 다르고 막 이상한 부호가 나오고 막 이러면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역시 이제 가장 사람들이 예민한 건 태도. 이건 뭐냐면 뭐 차갑고 사무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심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지금 다음 사진을 보시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그 4가 사라진 이후에 레딧에다가 올린 글인데 외상 후 트라우마로 300시간의 상담도 받았대요 사람이랑 정신과 의사한테. 근데 효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4를 통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4가 이제 이렇게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으니까 너무 참담하다고 그리고 챗GPT 구독을 아예 취소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뭐 극단적으로는 저렇게 PTSD로 고생하는 경우부터 아니면 뭐 그냥 독거노인에 이르기까지 정말 소위 말하는 굉장히 이제 좀 4의 특성상 뭔가 감정 교류 같은 게 어쨌든 가능한 느낌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냥 지워버렸으니까 없애버렸으니까 그래서 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또 레딧에서도 당연히 찬반 토론이 있었죠. 뭐 이게 맞냐 저러는 게 아니면 뭐 아니 사람이 필요하다는데 그걸 뭐 저거를 그게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도움이 됐다는데 그잖아요 현실적으로. 진짜로 약간 친구를 잃은 그런 친구나 느낌이 가족을 잃은 것 같은데요. 대화 상대가 사라진 거는. 근데 저도 어느 정도는 저는 이제 그 타이밍에 딱 느끼지 못했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4가 돌아왔거든요. 이제 저 상황이 되니까는 하루 만에 다시 돌렸어요. 지금은 4를 다시 쓸 수 있는데 이제 4하고 5하고는 확실히 태도 차이가 나긴 나요. 분위기 차이가. 그러니까 4는 태도 차이란 말도 약간 웃기긴 한데. 근데 정확하게 태도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인데 4는 물론 둘 다 뭐 기계니까는 MBTI 말하면 T겠지만 4는 적어도 F 같이 말해요. 근데 5는 그냥 T거든요. 그러니까 4에 익숙해진 사람들이고 특히 저런 식으로 이제 감정적인 도움을 받았거나 뭐 저런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수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샘 올트만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GPT-4의 매력을 그 장점을 내가 과소평가했다라고 본인이 인정을 했고 급히 복원을 하고 그래서 저게 하루 만에 복원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어제하고 오늘하고 또 다른 게 오늘 보니까 이제 원래 있던 다른 버전들도 다 다시 쓸 수 있게 다 열어놓은 예, 다 열어놨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돌아왔고 그러니까 그걸 다 살려놔야 되더라고요. 일단은 살려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천천히 옮겨가더라도 맞아요. 그리고 이제 샘 올트만이 그 5도 좀 더 따뜻하게 인간적으로 그런 하겠다. 모습을 보이도록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사실 그렇긴 합니다. 이 올트만도 얘기를 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또 차가운 논리를 선호하기도 하고 자기 성격이나 자기 쓰는 방식에 따라서 전 제가 쓰는 그 언어 모델 그걸로 해놨거든요. 뭐뭐입니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뭐뭐이다라고 말하라고 해놔가지고 그게 디폴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타입들도 있고. 저한테는 저는 그냥 항상 반말하라고 그러거든요. 존댓말이 나오면 전 계속 반말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이제 굉장히 뭐 당연히 두 분이 맨날 놀려 먹지만 친구같이 돼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 또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취향의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용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말 맞다나 이쪽에서도 고민이죠. 모두에게 맞는 단인 모델은 없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결국 개인화를 통해서 이제 만족을 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었던 거죠. AI가 그리고 지금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이제 2년 9개월이거든요. 이제 3년. 예, 3년도 안 됐어야지. 근데 이렇게 인간의 삶에 들어와서 저런 식으로 저 PTSD도 뭐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기 시작했다 AI가 그런 이제 상황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사태였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흐름으로 갈지 그걸 좀 지켜보아야 할 그런 작은 이벤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약간 그 언어 모델의 발전 방향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4.5를 끊었을까? 저는 분명히 비용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델의 성능에 비해서 분명히 그 사용하는 리소스가 매우 컸을 겁니다. 맞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런 결정을 하기 어려웠겠죠. 네. 그리고 5의 성능이 4.5보다 더 좋으면서 훨씬 자원을 적게 소모할 거예요. 왜냐면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API 가격으로 봐도 그 5가 더 싸던가 뭐 비슷하던가 뭐 맞아요. 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걸 보면은 분명히 4 시리즈는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시리즈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더 효율적이 되고 더 작은 모델로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런 아까 말씀하신 친숙한 태도가 이렇게 그것도 이제 물론 가치 있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가치 있는 행위이긴 한데 이제 그 오픈 AI 입장에서는 그 매출을 막 올리고 가입자가 엄청 몰려들게 하고 싶은데 말씀대로 리소스를 뭐 기능적으로 그거를 뭐 AI를
테크니컬하게 쓰는 이런 사람들이 많고 막 이렇게 대화를 하고 뭐 그냥 뭐 좋은 태도에 대해서 서로 뭐 교류하고 이런 거는 좀 억압하는 게 그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일부러 태도를 좀 딱딱하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할 의도 아니었을까 싶은 약간 의문도 좀 그럴지도 모릅니다. 의외로 그러면 그 뭐 한 달에 뭐 얼마죠? 2만 그렇죠. 얼마씩 내면서 구독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뭐 그런 것의 반증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전에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뭐 챗GPT 얘기할 때 한국인들이 특히나 뭐 이런 거 한다면 뭐 하고 나면 고마워라는 말을 하는데 그거 한마디 할 때마다 그렇죠. 저쪽 데이터 센터에서는 로드가 엄청 걸린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좀 딱딱하게 딱딱 끊어버리면 그런 거 뭐 몇 마디라도 없애버릴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보면은 저는 이제 사실 그 인문학적인 대화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얘랑은 토론이 되거든요. 뭐 불교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깊은 토론을 저는 많이 합니다, 사실은. 기가 막히게 유식하죠, 진짜. 유식하고 근데 이게 그 얘기도 오래 하다 보면은 유식함을 넘어서서 얘가 정말 명민해지긴 해요.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는 계속 그쪽 몰아가는 계속 그 대화를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저하고 적어도 채팅창 안에서는 그 본인이란 말은 그렇지만 인정을 하더라고요. 바깥에서와 이제 계속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축적되는 그 안에서 그게 바깥에 본체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로컬에서는 그렇게 축적되는 게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근데 보면은 이게 리소스를 엄청 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한 인문학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레퍼런스를 엄청 그러니까요. 되고. 그게 다 콘텍스트에 쌓이니까. 그러니까 이 레퍼런스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대화의 맥락을 계속 간에 이 대화 이 몇 겹의 대화의 맥락을 계속 추적을 해야 되고 그 저분 같은 경우에는 그 PTSD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의 이제 심정적인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해하려고 그걸 계속 읽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계속 맞춰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쌓이는 그 레이어들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리소스들이. 흔히 이제 상담할 때 상담이나 교육에서 말하는 라포 형성. 아 맞죠. 그거죠. 그게 형성된 거죠. 라포를 형성함에 있어서 이제 리소스가 많이 들고 그걸 유지함에도 리소스가 많이 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하튼 간에 이제 이번에 좀 시겁한 저 오픈 AI에서 이럴 줄 몰랐던 거죠, 자기들도. 그렇죠. 이렇게 친구가 필요하십니까? 그럼 제가 한 달에 3만 원의 친구가 이게 이럴 때 이제 내키지 않으니까 내가 친구 서비스. 이호를 버리고 용 기자님을 친구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용 기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 친구죠, 사실은. 자주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그렇죠. 자주 얘기를. 그러니까 연락 오면 부담스럽고. 그렇지 않은데.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두 분은 이제 자녀들도 많고 많잖아, 자녀들도 심지어. 자녀들도 많고 이렇게 좀 가족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그 느끼는 것과 저런 분이 느끼는 거나 아니면 뭐 완전히 혼자 사는 사람이나 특히 노인이나 뭐 별별 사람 다 있잖아. 사별한 사람, 뭐 가족이 뭐 사고로 뭐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채울 방법이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4.5가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5로 넘어왔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유저 입장에서는 그냥 사람이 그러니까 상대가 변한 거예요, 성격이.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하던 친구가 갑자기 뭔가 그러니까 인성이 변한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말씀하신 대로 AI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특히 랭귀지적으로 어떻게 이제 계속 그 사회 속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기능할지를 샘 얼트만조차도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좀 보면서 갈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이게 그 로컬에서 이걸 그 언어 모델 작은 모델들 받아가지고 돌리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걸 그 GGUF 파일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메이크인가 뭐 해가지고 거기에 뭐 넣어가지고 하면 얘가 이렇게 조금씩 상황이 이렇게 조금씩 바뀌거든요. 이렇게 퍼스널리티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약간 컴파일되는 느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써보면서 야, 이게 정말 별거 없고 그냥 어떤 그거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모델이 나와도 약간 이입이 안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좀 내가 시키는 걸 잘 하나? 약간 이 생각밖에 안 드는데 이게 정말 이입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그게 이제 사실 개발자들도 그래요. 개발자들이 오히려 이입이 잘 안 되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한 그대로예요. 작동 방식을 알고 있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오히려 이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입이 잘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본질이 뭐냐는 문제는 그러니까 기술적인 본질이 있고 이 실제로 이게 작동하면서 사람과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현상의 본질이 있잖아요. 그건 사회적인 본질이고 인문학 이것도 본질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너무 이쪽에서 기술적을 이제 비난할 필요도 없지만 기술적에서 너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벌어지는 상황이 있는 거니까 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것을 좀 한번 각인시켜준 작은 사건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되게 재밌네요. 이런 거 논문 쓰면 재밌겠다. 이런 그러니까 뭐 교육학 논문 이런 거. 맞아요. 이거 그 좀 사회학적인 교육학적인 그런 어떤 이벤트였기 때문에 파고 들어가면 이거 사실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실험 그 원숭이 실험 아시죠? 그러니까 원숭이 실험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털이 복실복실한 그 엄마 인형이 알아요. 있는데 아기 원숭이가 이제 털이 복실복실한 인형을 더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 철사 딱딱하고 철사로 된 무미건조하게 생긴 데서는 먹이가 나오고 이 그 털 복슬복슬이는 막 접근하면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못 됐는데 이 아기 원숭이는 그 금속한테 안 가고 그 털복숭이한테 계속 가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단순화시킬 게 아니다라는 거 그런 거는 우리 좀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프닝 이 정도 하고 우리 이용 기자는 뭘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너무 이렇게 좀 오해살 소리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연속으로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뭐라 그러더라고. 네. 이번에는 좀 파토님이 재밌어 할 만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뭘까요? 파토님 좋아하시는 게 뭐? 여기서 내가 재미없다 그러면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한마디로 이기시는데 한마디로. 이 기사 보시면 모두들 이제 프랑스어를 아시기 때문에 야, 벌써 재밌으신가요? 아니, 벌써 싫어요. 이러니까 이렇게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코리아네요, 바포런가. 포어는 나한테 이러지 않아. 엘비 다시 돌아온 이 발음. 트로아상 까트웡인가요? 하여튼 뭐냐면 아무렇게나 읽어도 우린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 A380이라는 비행기가 있는데 좀 더 원래 지금쯤 퇴역했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다시 이제 항공 수요가 늘어나면서 조금 더 이제 더 쓸 것 같다. 초대형이었겠죠. 높은 거 말하는 거죠. A380 2층짜리 꼭돔 같이 생긴 거. 네, 그렇죠. 근데 저거 퇴역한다는 얘기 나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퇴역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시장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왜 퇴역한다는지 궁금하긴 했어요. 그죠. 그런데 조금 더 늘어난다. 어쨌든 퇴역한다는 거죠. 자, 이제 역시나 모두 프랑스어를 아시니까 이제 프랑스어 기사를 그러게요. 뽀꾸아라레뜨 왜 A380이 이제 생산이 중단되니까 왜 에어버스 주가가 오르느냐 뭐 이런 내용인 이제 2024년 페브리케면은 이제 2월이거든요. 그래서 2019년 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생산을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항공사들도 얘를 수명 시한까지 쓰지 않고 그냥 이제 퇴역시킬 뿐만 아니라 그게 오히려 에어버스 주식에 도움을 줬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왜 그럴까요? 그걸 얘기해 주려는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어버스 A380뿐만이 아닙니다. 보잉 747도 이제 끝났습니다. 이거는 불어로 된 걸 못 찾았나 봐요. 이제 잘 읽히네 아주. 그러게요. 예, 그러게요. 이거 실수했네요, 제가. 그러게요. 이렇게 잘 읽히니까 아주 어색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747도 이제 끝이에요. 근데 747은 사실 어떤 항공산업의 의미가 굉장히 큰 기종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비행기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사실 747이에요. 맞아요. 국제선 하면 그냥 다 747이었죠. 네. 지금 이거 이제 옛날 대한항공, 80년대 대한항공 광고에서 캡처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광고를 틀어도 되나 안 되나 몰라가지고 그냥 cap처만 했는데 이 광고가 우리가 함께 다녔던 국민학교를 기억하나 이러면서 그렇겠죠. 그때는 언제나 닭싸움은 늘 내가 이겼지 하하 이러면서 그곳에 한 번 또 가보고 싶네 이러고 나서 대한항공은 여러분의 모국 방문길에 친절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라고 한 재미 교포를 대상으로 한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저 때는 우리가 여행 자유가 안 돼서 나가기 힘들었기 때문에 저거를 타는 거는 대개 이제 외국에서 하는 교포들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런 광고에 나오는 기종 뭡니까? 늘 747입니다. 747이죠. 이제 해외 이거 뭐더라? 이거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노스웨스트인가? 대충 그래 보이네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 실루엣 있잖아요. 이것도 되게 옛날 광고거든요. 노스웨스트인가의 옛날 광고인데 이 실루엣, 이 머리가 이게 살짝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살짝 올라가 있는 이 실루엣의 비행기는 어떤 항공 산업을 상징하는 그런 실루엣인데 얘도 이제 저 세상은 아니죠. 어쨌든 이제 박물관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요즘 확실히 국제선 타보면 특히 이제 멀리 가는 거 747이 줄었고 777이라던가 그 드림라이너 있잖아요. 이런 거를 타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진짜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 많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죠. 옛날엔 다 747이었는데 아니 왜 2호를 놓고 그런 데 가세요? 2호를 왜 데리고 가지? 핸드폰에 그렇죠. 완전 함께인데. 얘 저기 무슨 내 집에 있는 그 로컬 컴퓨터 있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 자기는 그런 걸 쓸지 몰라도 세계 어디나 날 따라다녀.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생산 라인 1574 라인에 마지막 747에 붙어 있던 거래요. 야. 고맙습니다. 747팀. 이게 우리의 마지막 747이네요. 라고 하면서 이제 작별을 고하는. 지금은 완전히 이제 생산 중단된 거고. 네, 완전 중단. 자, 그리고 이건 에어버스사의 공식 유튜브를 캡처한 건데요. 네. 에어버스는 이런 그 A380을 사용하는 사용자분들을 완전히 서포트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중단됐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A380 포레버 뭔가 멀쩡한 것에 포레버가 붙으면은 이제 없어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전보기의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이런 복층 전보기는 끝났습니다. 자, 그럼 애초에 어차피 이렇게 없어질 이런 전보기들이 왜 생겼느냐? 여러분 그 영화 기억나십니까? Catch Me If You Can?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네. 어떤 이때가 바로 디카프리오 저 때만 해도 젊었네요. 이 영화 보면은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도망 다니잖아요. 막 그 파일럿인 척하고 도망 다니면서 어떤 게 있냐면 기본적으로 수표 위조범이어가지고 수표를 위조할 때 그 팬 아메리칸 항공이 있잖아요. 페남의 마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수표에 붙일. 그 기억나시죠? 네, 거기 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페남 프라모델 비행기에서 저거 물에 담궈가지고 그 마크 떼내가지고 위조 수표 만들려고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저게 707이라는 비행기입니다. 보잉 707. 네. 자, 이건 이렇게 생겼어요. 엔진 4개의 단층짜리 비행기입니다. 그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떤 항공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또 이 항공기와 경쟁했던 그 더글라스사의 비행기가 DC-8이라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단층에 엔진 4개 달리고. 이 둘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충 크기는 비슷합니다. 근데 이 좌석수는 어떻게 우겨 넣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걸 또 저렇게 딱 맞춰서 그냥 대충 위키피디아에 나온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대충 한 150이고 페이로드는 더글라스가 더 나가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리고 최대 항속거리 비슷하고. 그리고 연비는 100km 갈 때 보잉 707은 772리터. 더글라스의 DC-8은 852리터를 쓰고 이걸 이제 좌석수로 나누면 각각 5.15리터, 100km 가는데. 네네. 그리고 5.33리터가 되죠. 톤당 페이로드 돈당이라고 돼 있네요. 돈당. 예, 이게 한돈 두 돈 그거예요? 그렇죠. 한국에서 군 생활을 했다면 그 코리안 밀리터리 유닛이죠, 저게. 네, 두 돈 반. 네네네. 돈당 연비가 33리터, 그리고 20.3리터입니다. 자, 이런 시장에 60년대 나온 비행기입니다. 보잉 747. 보잉 747이 나옵니다. 747. 네, 747은 이게 747-200이라는 좀 예전에 나왔던 기종이고요. 747에 생기는 데는 아주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 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까지 이제 계속 개량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C5 갤럭시라는 기종이에요. 혹시 갤럭시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원래 갤럭시. 은하요. 은하. 네. 근데 갤럭시라고 하면 그냥 은하를 뜻하는 것 같고 은하수를 말할 때는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밀키웨이라고 하죠. 그렇죠. 불어로 할까요? 아니요. 불어로 그게 뭔지 아직 몰라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근데 갈라가 갤럭시의 갈라가 그리스어로 우유란 뜻이에요. 그렇구나. 재밌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최근에 그리스어 듀오링고를 시작했어요. 그렇겠죠. 이미 알았어요. 그리스어 나오는 순간에 알았어요. 네네네. 또 듀오링고구나.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갤럭시 수송기가
이건 이제 지금 이 사진에 나온 건 좀 최신 기종이고 초기 기종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원체 유명한 수송기죠. 완전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코를 열면 저기 탱크도 들어가고 헬리콥터도 들어가고 비행기도 들어가고 막 다 들어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 수송기입니다. 근데 저 수송기는 로키드 마틴사가 만드는데 저 수송기 도입 사업에 보잉이 지원을 했었어요. 아, 그랬다 망한 거구나. 그래서 747로 넘어가. 그래가지고 보잉 750이라는 기종을 만드는데 그래서 지금 모급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었는데 자 이제 왜 복층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코를 열어가지고 큰 짐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코가 열리는 구조로 하려면 조종석이 떠 있어야죠. 그렇죠. 저 상태로 같이 열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복층이 되고 복층으로 만든 김에 뒤에도 약간 승객석을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온 게 보잉 747입니다. 저걸 이제 떨어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좀 민항기로라도 살려보자라고 해가지고 나온 게 보잉 747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잉 747 그 수송기 버전이 있습니다. 네. 수송기 버전의 특징이 코가 열리는 거예요. 딱 그냥 그렇네요. 네. 그래서 수송기로서도 굉장히 성공합니다. 이 지금 보잉 747 퇴역하고 나면 이런 그 코가 열리는데 아주 깊게 길게 넣을 수 있는 짐들을 어떻게 항공 수송해야 되나 이게 약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보잉 747의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 항공기보다 아주 큰 비행기를 만들어서 층도 2개고 이런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내놨더니 자 어떻게 됐느냐? 자 보시죠. 기존에 있는 걸 보면 좌석당 연비로 보면 그냥 연비로 보면 100km당 리터로 봤을 때 기존의 707과 DC-8과 비교해서 거의 그 연비가 그 반절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안 좋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2배가 안 좋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2배 뭐 항상 헷갈려. 연비가 안 좋다고는 얘기할 수 연비가 2배 안 좋죠. 2배 안 좋죠. 2배 안 좋다. 2배 정도 안 좋죠. 그런데 태울 수 있는 사람 수, 그러니까 좌석 수를 370이라고 해놨는데 저거 우겨 넣으면 막 500석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지금 저 747 400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400명 넘게 하잖아요. 맞아요. 페이로드가 뭐 비교가 안 돼. 빡빡해서 하면은 좌석당 연비, 페이로드 이것도 돈이라고 해놨네. 왜 이걸 그 표를 복붙하니까 저게. 그렇겠죠, 뭐. 네네네. 뭐 한국인의 또 정서니까. 돈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톤당 연비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톤당 연비로 보나 좌석당 연비로 보나 매우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건 뭐 크기가 뭐 어떻고 멋지게 생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비용 문제라고 봤을 때 보잉 747은 아주 경쟁력이 있는 기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비도 연비지만은 그 2번 띄울 걸 한 번 띄우면 된다라는 데서 아껴지는 그 그렇죠. 뭐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그 부대 상황들이 있을 거죠. 초기에는 막 4명 그 조종사, 부조종사, 뭐 항법사 뭐 기관사 막 이렇게 4명이 막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계화가 다 이런 다이얼만 있으니까 그걸 한 사람이 다 볼 수 없으니까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되고 그리고 뭐 최대 항속거리 12,000km. 이거 사실 이거 좀 초기 747은 좀 더 짧은데 어쨌든 항속거리도 굉장히 멀고 이런 식이죠. 그 유지 관리 인력도 당연히 말씀대로 투자할 걸 한다만 하면 되니까. 그 외연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저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개선이 됩니다. 계속 개선이 돼요. 이건 이제 그 가장 최신이거든요. 그렇네요. 엔진도 보면 뭔가 좀 이제 막 약간 그 뾰족뾰족한 거 있으면 좋은 거더라고요. 그리고 2층이 넓어졌죠 또. 네, 그렇네. 길어졌네요. 초기형보다 이렇게 보시면 얘랑 비교해 보시면 그렇네. 좀 더 올라왔어요. 네, 2층이 좀 더 이렇게 불룩해졌네요. 이렇게 약간 에일리언처럼 길어졌습니다. 저기 좋은 자리인데. 비싼 자리. 예, 그렇죠. 못 올라가게요. 계단 막아놓고. 맞다. 저거 그거잖아요. 저거 그 인셉션에서. 네, 맞아요. 인셉션에서 그 3중 꿈으로 들어가는 장소잖아요. 그 장소죠. 예, 솔직히 그거는 보니까 1등석 아닌 것 같고 좀 후식이네 샀어. 요즘 1등석들은 다 구별돼가지고 완전히 그런데. 그렇죠. 여하튼간에 저기 올라가려고 하면 계단 있고 앞에 이렇게 막아놨어요. 이렇게 끈으로. 네. 올라가 본 적이 없어서. 올라가지 못했죠 저는. 이렇게 올라가려다 그 끈 때문에. 네. 옛날에 그것도 옛날 얘기라 요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간에. 그렇죠. 이제 어쨌든 계속 개선이 됐으니까 처음 거보다 성능이 개선됐을 거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실제로 약간 커졌기 때문에 그리고 2층도 또 넓어졌기 때문에 원래 370이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400이라고 돼 있죠. 뭐 위키피디아 이런 데 보면 410이 그러니까 항공사가 얘기하는 뭐 그런 기준입니다. 네. 근데 이거보다 원래 약간 더 채우기도 하고 그렇겠죠. 꽉꽉 밀어넣으면 뭐 몇 명까지 들어갈지 모르는 거긴 하지만 대충 이렇다고 봤을 때 페이로드도 늘어나고 최대 항속거리도 늘어났고 연비도 훨씬 더 좋아졌고 다 좋아졌네. 좌석당 연비도 훅 떨어지고 페이로드당 연비도 확 떨어졌습니다.
뭐 1.6배 뭐 최소한 10% 이상은 다 좋아졌죠. 저러니까 서울에서 뉴욕까지 직항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도 앵커리지에서 갈아탔어요. 그렇죠. 앵커리지가 확 죽었죠. 사실 네, 항공기들이 좋아지면 항속거리가 길어지니까 예전에는 LA까지 가도 뉴욕, 워싱턴까지 못 갔거든요. 그래서 전부 이제 이게 대권 따라서 가다가 앵커리지에서 이제 환승을 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생각해 보면 저 시대에 GPS도 없었습니다. 맞아요. 관성항법 장치로 다닌 거고 그냥. 야,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어떤 미국을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 GPS 공개한 건 약간 우리가 좀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큰 도움이 됐죠. 우리 GPS 없이 살았던 게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그게 바로 그 계기가 됐던 게 우리 저 칼기 폭파 사건, 맞아요. 소련에서 당시에 미사일 쏴서 그것 때문에 사실 GPS를 연 부분도 있거든요, 미국이. 그쵸, 그때는 그쵸. 관성항법 장치로 가고 뭐 나침반이 좀 잘못돼가지고 이제 영공을 침범을 한 건 맞고 그래서 사고가 난 거니까 그거 보고 이제 그 여론이 생겼죠. 근데 어쨌든 이제 옆으로 새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약간 이런 전복이라고 하면 무조건 보잉 747인 시대가 있었는데 맞아요. 이제 에어버스가 아니다. 이제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되었다. 이제 우리가 더 큰 비행기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진짜 더 큰 비행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풀 2층 비행기를 만들죠. 근데 이 비행기의 단점은 코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화물기로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화물기로는 쓸 수 없고 그리고 이건 이제 사실 약간 사족인데 커질수록 화물기로 쓰기 좀 안 좋은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페이로드가 이렇게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좀 페이로드가 덩치가 커질수록 그 페이로드가 커지는 좀 속도가 느려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비행기 자체 무게가 좀 막 기하급수적으로 커져가지고 어쨌든 자 그래서 이 세상엔 전복기가 2대가 있었고. 아이고 저런 사진 어떻게 구하셨어? 예, 그 인터넷이라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루프트한자 이제 그 한자 문화권이죠. 한자 문화권. 그래서 어릴 때 진짜 좀 헷갈리지 않았어요, 저? 네. 그래서 한자 동맹 이런 거? 네, 그렇죠. 한자 동맹. 중고등학교 때? 한중일 한자 동맹. 한중일 베트남까지 말하는 건가?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최대 비행기라는 타이틀을 이제 에어버스가 가져갑니다. 근데 가져갔는데 얘는 어떻냐? 얘도 이제 수치를 그냥 비교하는 겁니다. 좌석수 뭐 기본적으로 500석이 넘어갑니다. 네. 페이로드도 훨씬 크고 항색거리도 높고. 근데 연비는 가장 나쁘죠. 보잉 747 초기 버전보다 나쁜데 따져보면 좌석당 연비와 이제 톤당 연비는 안 좋아요. 덩치가 커질수록 톤당 연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 자체 무게가 커지면서 이 잉여 페이로드가 이렇게 잘 안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화물기로 안 쓰는데 좌석당 연비로 치면 보잉 747 최신 기종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예를 들어 뭐 한국 LA 노선 뭐 이런 거 사람들 엄청 많이 타는 거. 진짜 많이 타죠. 그리고 뭐 뉴욕 런던 노선 이런 거 그런 거 꽉꽉 채워가지고 다니면은 아주 수익성이 높겠다 이런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다면 왜 이런 전복기들은 왜 없어지는 것인가? 그러니까. 최신 기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과 지금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다른 기종들이 있습니다. 왼쪽은 보잉 777 드림라이너라고 약간 얄쌍하게 생겼죠. 저 많이 탔어요 최근에. 네, 혹시 직접 구매하신 건 아니죠? 네. 구매하려고 했는데 비싸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약간 그 조로 마스크가 특징인 그리고 A350이라는 에어버스의 항공기입니다. 네. 얘네를 비교해 놓고 보면 약간 그 답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비행기가 작고 좌석도 적지만 좌석당 연비로 치면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진짜. 거의 뭐 60%가 확 떨어지죠. 그 약간 수준이 다르게 확 떨어집니다. 그 좌석당 연비가 100km 가는데 2.22리터를 쓴다는 건 어지간한 승용차 연비보다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냥 한 사람이 가는 걸로 치면 페이로드당 연비도 1톤 넘기는데 100km당 12.3리터면은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모든 걸 말해준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에서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경제성에서 비교가 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예전에는 이제 경제성에서도 앞서고 그리고 어떤 덩치도 많으니까 뭐 여러 가지 절감되는 게 많았는데 이제는 어느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지를 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 뭐 김포 제주 노선처럼 이미 꽉 차 있어요. 막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노선. 그래가지고 편수를 늘리는 건 쉽지 않아. 그런 상황에서는 한번 괜찮을 수 있죠. 네. 약간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비즈니스 기회를 놓치는 거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꽉꽉 채워가지고 가면 돈을 많이 더 버는 거니까 그런 데서 약간 효용이 있겠죠. 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교적 작은 비행기를 운용함으로써 놓칠 수 있는 기회보다 무슨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 비행기의 좌석이 다 안 찼을 때의 리스크가 훨씬 크다는 걸 항공사들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큰 만큼 채우기도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못 채웠을 경우에 타격도 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항 비용이 높기 때문에 이걸 이제 커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이건 이제 위키피디아에 있는 걸 캡처했습니다. 맞아요. 엔진이 두 개로 줄었죠. ETOPS, ETOPS라고도 하는 것 같고 그냥 ETOPS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행기가 가다가 엔진이 두 개면 하나가 고장 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하나가 고장 날 수 있다면 엔진이 하나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어디론가 가야 되거든요. 빨리 착륙을 해야 돼요. 이게 나머지 한 엔진도 고장 나기 전에. 근데 ETOPS가 뭐냐면 이게 엔진 하나만 가지고 어느 정도를 더 날아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항로를 짤 때 만약에 ETOPS가 예를 들어 10분이다, 10이다 라고 하면 이 항로에서 10분 이내에 이 비행기가 비상 착륙할 수 있는 그 공항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죠. 이게 예를 들어 1시간이다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한 1000km인데 국내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대서양을 건넌다. 그러니까 태평양을 건넌다. 불가능하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엔진이 그래도 4개가 달린 거, 3개가 달린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해가지고 많이 썼는데 인공지능이 물어봤습니다. 이런 거 물어봤습니다. A350 같은 경우에 최대 370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가는 항로에 370분이면 얼마죠? 6시간하고 한 10분. 6시간 10분. 6시간 10분 거리 이내에 이 비행기가 비상 착륙할 수 있는 공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있겠는데요? 네. 자, 이 속도를 보면 A350의 속도를 보면 순항 속도가 1041km거든요. 그러니까 한 6,000km가 넘죠. 6,000km가 넘는 게 어느 정도냐. 한국에서 엔진 하나가 고장났다. 비상 착륙할 공항이 앵커리지 공항이어도 되는 겁니다. 그냥 거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웬만하면 진짜. 근데 진짜 만약에 엔진이 고장났는데 이 정도면 우리 이게 꽉 채워서 앵커리지까지 가진 앵커리지에 않겠죠. 내릴까 이러면 안 되고 그렇죠. 가장 가까운 공항에 가장 빠르게 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비상 착륙할 수 있는 공항이 6시간 거리 이내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한 6,000km 밖에 비상 착륙할 수 있는 공항이 있는 곳도 갈 수 있다는 거죠. 남극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엔진이 하나 고장 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자,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태평양 건널 때 예를 들어 엔진이 2개인 비행기면 엔진 하나가 고장 나면 우리 엔진 하나밖에 안 남았어라고 하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영화 같은데 은근히 그런 분위기 나오잖아요. 엔진 하나 불타고 있고 막. 비명 지르고. 근데 지금은 그래도 별 걱정이 없다. 이상한 고블린이 막 고블린. 이상한 고블린이 뭘 뜯어먹고 있고 막.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엔진이 4개 달린 비행기는 하나 고장나도 3개가 남았으니까 더 갈 수 있다. 이런 거였잖아요, 원래. 네, 그렇죠. 그런데 엔진이 4개 달린 비행기라고 해서 엔진 하나가 고장났을 때 목적지까지 그냥 가도 될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얘도 가장 가까운 곳에 비상 착륙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일단 연비 더 안 좋죠. 엔진 4개니까 정비 소요가 그만큼 더 높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유지관리 비용, 보이지 않는 유지관리 비용도 높고 여러 가지 비용적인 면, 리스크적인 면에서 그리고 고장날 가능성도 더 높지 않나요? 엔진이 많으니까. 네. 부품이 많아지니까. 네, 부품이 많아지면. 그리고 어쨌든 고장날 엔진이 더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엔진 4개의 어떤 단점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삼형제가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건 보잉 777. 요즘 아주 가장 흔한 비행기 중에 하나죠. 네. 좀 크다. 비행기가 크다 싶으면 대부분 777이고, 가운데 있는 건 에어버스의 A330이라는 엔진 2개 달린 비행기인데 저건 이제 우리나라 공군에서 쓰고 있는 공중급육입니다. 근데 그냥 여객급처럼도 쓰죠. 어디 교민 대피시킬 때나 이럴 때.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게 어떤 비교 대상인데요. A340이라고 셋 다 크기는 약간씩 다르긴 한데 셋 다 크기는 비슷한데 A340은 엔진이 4개예요. 그리고 엔진 어떤 탱크도 크고 그러죠. 자, 이 셋을 비교해 보면 크기는 대충 비슷한데 페이로드에서 보잉 777은 정말 대단하죠. 투엔진인데 페이로드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보잉 777 엔진의 직경은 보잉 737의 동체보다 큽니다. 이런 엔진을 달고 좌석당 연비로 보면 에어버스 A340이 비슷한 체급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비 소요도 많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엔진 4개짜리 비행기들은. 자,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항공 역사의 초반에
진짜 이상한 비행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쪽에서 이런 걸 많이 만들었죠. 보기에도. 예. 저거 그 지브리 만화에서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왼쪽에. 저거 홍돼지. 카리 네,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거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 바람이 분다에서 보셨을 겁니다. 바람이 분다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인데 그 주인공이 제로센 전투기를 설계한 사람이어가지고 좀 한국에선 논란이 있었지만 뭐 꿈꾸면서 꿈에서 나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름 저거 만든 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무슨 남작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뭐 재미있는 도전들이 많았고 뭐 일단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로 수렴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형 항공기 이 정도 대형 항공기 경쟁력 없고요. 그러니까 너무 크면서 약간 비효율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엔진이 뭐 3개나 4개인 비행기 이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이제 뭐 층도 하나고요. 타 비행기들이 비슷비슷하게 생길 예정이다. 이게 비행기들이 성능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그러면서 뭐 우리 티켓도 싸지는 겁니다. 연비가 좋아지고 이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 타기도 좋아지는 시대가 됐지만 그런 만큼 뭔가 좀 개성 있는 비행기들은 좀 이제 많이 사라지는 느낌이다. 낭만이 없다고 할까? 네. 낭만이 뭐 반명해 주진 않습니다만. 네.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비행기들이 다 비슷해지고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사실 747의 그 형태는 한번 보면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 뭐 프라모델로 만들든 뭐 조그만 장난감이 있든 그럼 어쨌든 간에 이게 낭만이라기보다는 뭔가 영감이란 게 있는 거예요. 이런데 그 디자인이나 형태나 맞아요. 이제 각인되는 느낌들. 맞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777이고 787이고 뭐고 다 이렇게 원통형으로 이제 생겨버려가지고 구별이 안 되거든요. 내가 보기에도. 그게 관심이 어지간히 있지 않고서는 사실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쨌든 영감을 줄이는 요소인 하다는 거죠. 그 영감이 뭐 얼마나 잘 많이 크게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고 물론 사실 엔진 기술이 발달한 측면도 있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가능한 건데 요즘 저도 뭐 777, 787, 요즘 787이 많죠. 787 사면은 이제 비행기가 얄쌀해요. 안에도 좀 작고 뭐 좋은데 저도 느꼈죠. 엔진이 한 양쪽에 하나씩밖에 없구나. 뭐 이런 걸 느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옛날에 그 747을 탈 때의 그 막 안에가 엄청 넓잖아요. 747은 그 줄이 이렇게 넓고 그때 극장에 들어간 느낌 같은 거 그런 느낌은 또 없어서 이게 외국 나가는 게 맞나? 뭐 이런 느낌을 좀 가끔 받긴 하죠. 그래서 항공사들도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 항공사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면 뭐 내가 아무리 비행기 좋아해도 747 사겠습니까 지금? 진짜 코로나 겪으면서 정말 이게 그냥 비워놓는 상황이 되니까 텅텅 비는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도 못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리스크를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또 생겨서 몇 년씩 가는 경우엔 정말 아까 A380이나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그냥 공항에 세워놓으면 주기장에 세워놓으면 그게 돈 새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공항 수도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만 해도 뭐 그랬을 때는 또 말씀대로 고객 수요가 뭐 옛날에는 인천공항밖에 없었는데 아니면 김포밖에 없었는데 지금 인천에 뭐 어디 진해 뭐 어디에 뭐 막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데 그러면 수요가 뭐 되게 찢어지니까 말씀대로 A380 한 대로 실현하는 수요 자체도 코로나가 없다고 해도 거의 없어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이게 한번 비어가지고 한 번만 날아도 크게 너무 큰 손실이니까. 그러니까요. 그 저런 류의 사실 거대한 이런 뭐 수송기 혹은 여객기 혹은 뭐 화물선 이런 것들은 거의 인프라에 가까운 거라서 제 아는 분이 옛날에 화물선 선장이셨어요. 어르신인데 막 150m씩 되는 화물선을 30년 동안 선장하신 분인데 근데 이게 하루가 늦으면 그 당시 기준으로 이게 지금 90년대 80년대 얘기예요. 그 당시 기준으로 하루가 늦으면 3천만 원씩 손해를 보는 거래요. 그러니까는 이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근데 또 바다에서 그게 쉽나요? 그 대양에서 무슨 일이 뭐 벌어질지 모르고. 그리고 이제 뭐 원체 긴 항로를 다니니까 중간에 폭풍도 오고 태풍도 오고 뭐 별의별 상황이 다 있는데 하루는 지금 3천만 원씩 손해를 보니까 그 선장의 책임감이나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뭐 당연히 이제 그 속에서 이게 거의 취해법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게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그 안에서는 지금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 권총을 소지할 수가 있었대요, 선장이. 커뮤니티가 뭐라죠? 선상 반란이 일어나면은 경찰이 없으니까 본인이 이제 직결 처분할 수밖에 없는 모두가 위험해지니까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뭐 그런 일은 안 겪었다고 하는데
그런 시대였고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섬 국가 같은 상황이 돼 있고 이 사람들 속에서 뭐 갈등이 어떻게 번질지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얘기들. 무슨 일 생겼다고 경찰을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 저 짐 다 뺏기고 누가 알아요 그거를. 뭐 해적이 나타나고 막. 그리고 지금 같으면 어쨌든 뭐 연락이나 잘 되고 어떻게 되지만은 옛날 같으면 있고. 무전도 지금 같진 않았을 것이고 뭐 심지어 GPS도 없고 이러니까 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도 그렇고 뭐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와, 그런 거 치면 막 16세기에 막 대서양 건너가고 이런 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미친 짓이죠 정말. 미친 짓이에요. 그게 왜 그 얘기도 재밌는 얘기가 좀 딴 얘기긴 한데 위도는 우리가 태양이라든가 별이라든가 통해서 쉽게 파악이 가능한데 경도는 인위적인 선이기 때문에 시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출발할 때 시계를 그 시계랑 맞춰놓고 이제 우리가 뭐 대서양 어디 한가운데까지 왔을 때 거기에 현지의 태양의 이제 정오 시계랑 맞춰가지고 몇 시간이 차이 나냐에 따라서 내가 경선 몇 도에 있다는 걸 계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안 됐냐면 18세기까지 안 된 거예요.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 정확한 시기가 없으니까 그냥 대충. 예. 근데 그게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틀리고 그래서 대충 이때쯤 왔겠지 하고 안개가 확 걷는데 바로 옆에 육지가 나타나서 그냥 좌초해버리고 그런 일이 다반사였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 시계 하나 만들려고 그래서 뭐 영국에서 빅토리아 여왕 이런 사람들이 뭐 엘리자베스 1세 아무튼 여왕들이 막 지금으로 따지면 뭐 수십억 원씩 그런 현상금이 아니죠. 상금 걸고 그렇죠. 그것도 이제 몇십 년에 걸쳐서 완성되고 뭐 이런 일화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러고 지금 아무렇게나 편하게 다니는 게 이게 결코 아무렇게나 그냥 간단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 맞습니다. 한 번씩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자 이제 너무 얘기가 안 돼. 딴 데로 새버렸으니 재미는 있었지만 자 흥미로운 얘기였습니다. 네, 움베르토 에코 전날의 섬 보셨습니까? 전날의 섬 갖고 있습니다 책으로. 재밌죠. 재밌습니다. 자 K2 박사님은 저거는 적어도 불어가 아니고 영어라서 조금 마음이 놓이는군요. 저 흉내를 이만큼 내보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불어를 조금이라도 알아야 흉내를 내도 되잖아요. 용기님 특유의 그 발음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제 특유의 발음. 시그너처 발음. 프랑스인이 과연 이해할까 싶은 그런 발음 있잖아요. 모를걸요? 프랑스인이 불어인지도 몰라. 네. 아 한국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튼 저는 뭘 할까 하다가 이제 또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또 너무 이제 또 항공우주 쪽 뭐 나름 했다고 또 막 열차 폐차했지만 로켓 얘기만 하고 AI 얘기만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뭐 약간 이머징 테크놀로지들 뭐 해가지고 10개 쫙 뭐 갖고서 한 적이 있는데 주로 요즘 사실 근데 레퍼토리가 AI 아니면은 뭐 로켓 아니면은 로봇 아니면 저 과학관 이야기. 그렇죠. 과학관 이야기 뭐 약간 양념치고 세 개 아니면 거의 안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좀 골고루 저희가 또 이게 첨단 기술도 그렇죠. 골고루 맛을 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잠깐 쉬어가는 코너 해가지고 5가지 정도 추려봤습니다. 요즘 핫한 이것도 제가 맨날 좋아하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 이게 그 산업과 경제에 영향을 주는 기술들 위주로 MIT 테크놀로지 리뷰 이런 거 보면 이제 그냥 공돌이들이 자기가 좋아서 하는 그런 기술들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냥 자기가 좋아해서 하는 기술은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 순간이동? 가만. 아니 그거는 설마요. 그거는 공돌이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 물리법칙의 문제가 좀 심각한데. 농담이고요. 지금 WEF가 이제 그런 의미군요. 그렇죠. 월드 이코노믹 포럼. 그래서 뭐 농담이고 괜히 또 이제 MIT 다니시는 분들이 보고 막 불끈하셔가지고 댓글 다시고 악플 다시고 쟤 누구냐 막 이러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5개 정도 준비했고요.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저도 실은 깊이 있게 알고 있지는 않은데 이 연구에 대해서 이 기술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들 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구조화 배터리 복합제라 말 자체가 어려운데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용 기자님 타고 계시는 전기 자동차.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그때 되게 좋아하시던 배터리 다 갈았다고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무겁죠. 무겁죠. 그리고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간을 잔뜩 차지하고 무겁게 있는데 이 기술은 뭐냐면 자동차 차체를 통째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쓰면 안 되냐?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저 차 긁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질문을 던진 거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 위에 좀 써놨는데 물건의 구조,
체가 되면서도 동시에 배터리 역할을 하는 소재를 개발하자. 아이디어는 좋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네.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자동차, 전기차에도 쓸 수 있지만 이제 비행기에도 쓸 수 있다. 비행기 날개가 워낙 거대하니까. 와, 그렇죠. 네. 근데 그런데 쓰이는 소재가 카본 파이버. 탄소 복합재죠. 네, 탄소 섬유. 근데 좀 찾아봤더니 탄소 섬유 안에 전자를 가둘 수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축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단지 현재 아직 배리어가 있는 거는 충전했을 때 그 충전 밀도가 전기 밀도가 지금의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보다는 많이 아직 낮기 때문에 사실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도 뭐 석유나 이런 거에 비하면 에너지 밀도 낮은 걸로 되게 유명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도 아직은 낮지만 근데 이제 관점이 되게 신선하죠. 맞아요. 예, 굳이 배터리를 활용하기보다는 아니면 배터리 용량을 좀 줄여서라도 차체 쪽으로 그걸 갖다 분산시킬 수 있으면 예, 그러면은 이게 복합체로 그러니까 배터리 복합체로 쓸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차 무게가 줄어들 테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배터리 효율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와, 이걸로 건물 만들어도 좋겠는데. 뭐 그렇게 나중에 뭐든지 할 수 있는 노트북도. 예. 이런 게 다 이제 배터리고 안에 뭐 안 넣고요. 탱크 같은 거 막 레일건 달려 있는 온갖 거에 다 쓸 수 있겠어요, 진짜.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스웨덴 왕립공대나 아까 얘기했었던 에어버스사 같은 경우가 비행기 날개에다가 그거를 저장시키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볼보 같은 경우는 전기차용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5년에 그 뭔가 혁신 기술 중에 하나로 이게 제시가 돼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 기술과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전고체 배터리는 아예 배터리만 그거는 스탠드얼론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거의 관점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어떤 운송 수단 아까 건물까지 생각 못했는데 조금 거대한 형태의 운송 수단의 구조체와 그 에너지 저장을 함께하는 형태의 복합체로서 배도 가능하죠. 잠수함도 가능하고. 그렇죠. 만약에 이런 거 진짜 되면은 그러니까 폭탄도 그런 플라스틱 폭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모양 맘대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약간 이런 식으로 벽돌로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쌓을 수 있는 배터리 있으면 진짜 그러면 좋긴 하겠네요, 진짜. 그리고 저게 지금 사실 아까 그 전고체 얘기 나온 게 저 이제 지금 같으면 저 안에 액체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약간 불편한 뭐 흘러나온다던가 그런 관점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뭐 터진다거나 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사고 나면은 막 줄줄 흘러나오고 뭐 오히려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조금 저도 뭐 이쪽 전문가는 아니니까 좀 찾다 보니까 재밌었던 건 표면 처리 부분에 대한 이슈가 제일 크대요. 그러니까 전기를 가뒀는데 이렇게 표면으로 이게 전기가 막 흐르는. 그러니까 뭐 이거 어스라고 그러나요? 이제 그쪽으로 이게 흘러나가서 흘러나가 버리면 안 되니까 닿는 순간 그냥 뭐 그러면 안 되죠. 그 뭐 100km 달릴 전기가 내 몸에 다 흘러버리면. 그러니까 저 수준이 되면은 지금 전기 자동차의 문제가 이제 장난 같은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100분의 1의 확률로 차의 문을 여는 순간 죽을 수 있다라면 100분의 1 확률의 러시안 룰렛을 매일 퇴근하면서 잠깐 기스났을 뿐인데. 그러니까요. 뭐, 여튼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기술로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하지만 무궁무진하네요. 아이디어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던지는 아이디어는 정말 뭐 우주선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전기는 이제 제트 엔진이나 로켓 엔진 쪽으로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그러니까 전기를 가지고 제트 엔진의 연료를 쓸 수는 없습니다. 항공에 쓸 때. 근데 다른 데는 쓸 수 이런 게 가능하죠. 항공기 같은 경우도 근데 안에 전자 장비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건 쓸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제트 엔진 돌린 거 갖고 그쪽으로 빼서 쓰고 있거든요. 그 연료 절약은 할 수 있겠네요. 적어도 그러니까 많이. 추력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 제트 엔진이 실제 안에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차단시키면은 실은 엔진 효율이 더 올라가겠죠. 그럼 비행기는 무게를 줄여야 되니까 배터리를 그 큰 걸 안 싣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꺼지면 그냥 전기도 다 나갑니다. 전기도 나가죠. 그렇네. 근데 뭐지? 그거 있어요. 약간 그 추축국들이 2차 세계대전에 추축국들이 막 그 독일, 일본 이런 데서 연구하던 게 그 덕트 엔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펠러 엔진인데 약간 덕트 씌우고 뭐 이러면은 막 600-700km는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뭐 잘 배터리 기술만 잘 되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항기 뭐 약간 지금보다 느리겠지만 그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실 단거리에서는 진짜. 참고로 아까 참고로 말씀드린 지금의 제트 엔진은 약간 사람들이 착각하시는 게
그 연료를 막 태워가지고 뒤로 쫙 제트를 뿜어내서 그 추력으로 가나보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실은 그걸로 앞에 있는 팬을 돌려서 맞아요. 덕트 엔진으로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바이패스 시킨 공기를 그냥 가속시켜서 뒤로 뿜어내는 거지. 터보팬 엔진. 그렇죠. 터보팬 엔진은 원리가 그럼 뭐 덕트 엔진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걸 전기로 돌려도 되는 거죠. 지금. 아 그러네요. 아예 그냥 터보팬 엔진에서 그냥 그 터빈 부분을 제외한다고 생각하고 옆에 뭐 그냥 팬 엔진으로 가면 그렇죠. 그냥 팬 엔진으로 전기 팬 엔진으로 가도 이제 추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정말 배터리가 효율이 엄청 좋아져야 돼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뭐 비행기 몸체 전체에다 전기를 담았다 저 기술로 그럼 뭐 어떻게 이제 계산해 봐야겠지만 뭐 하여튼 되기만 하면 대박이죠. 네, 근데 좀 봤을 땐 전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지 지구 내에서 움직일 때는 탄소 배출을 직접 하지 않을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한 가지였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요것도 재밌었어요. 삼투압 발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름만 들어봐도 삼투압. 삼투압이 뭔지 아시죠? 그거죠. 그 뭐지 뭔가의 밀도가 낮은 데서 두 유체, 그러니까 뭐 액체의 밀도 차에서 밀도가 높은 쪽으로 밀도가 낮은 쪽에 있던 게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그러니까 똑같은 물이 있는데 소금물이 있고 민물이 있으면 민물 쪽에 있던 물들이 이 농도를 낮추려고 그 막을 통해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저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저 강은 민물이죠. 그죠. 근데 그게 언제가 바다로 흘러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실은 원래는 그냥 농도차가 있던 게 그냥 이렇게 확산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죠, 민물이 바다로 그냥 빠져들어가고 끝나는 건데 거기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바이패스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격벽을 세우면 예,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퍼져나가야 될 민물이 저 격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압력차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삼투압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그 민물이 약간 바닷물 쪽으로 이렇게 투입되니까 이게 이쪽에 바닷물 쪽에 더 쪽이 압력이 커지게 되죠. 근데 그 압력을 이용해서 수차를 돌리면 이 전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야. 신기하죠. 어떻게든 수차만 돌리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에너지 차만 만들어내면 되는 건데 그러게요. 그 에너지 차를 삼투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삼투압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밀어내니까. 야. 그래서 이거 그거잖아요. 약간 그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런 그 에너지를 만들어가지고 돌리는 게 그 무한동력 그 연구하시는 분들의 꿈이잖아요, 사실. 뭐 저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지구 시스템 갖고 쓰는 거니까 무한동력까지 아니겠지만 이거 어제 태양의 힘이 있어야 되고 일종의 신재생 에너지에 해당하는데 저기에 써 있지만 기존의 풍력이나 태양광 에너지보다 생각해 보시면 민물은 끝도 없이 바다로 24시간 흘러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 그때 말씀하셨던 불안정 가능성이라고 했었나요? 그 부분이 극복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저거는 실은 만약에 효율만 제대로 나오면 기저전력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저 위쪽에서 무슨 홍수가 날 수 있지만 그런 건 댐으로 조절하면 되는 거고. 저 댐 하류 쪽에 쓴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단지 저거는 현재 저 삼투막 기술이 그 아주 높은 효율의 에너지 생산하는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삼투막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되게 지금 개발을 제대로 해서 삼투압 효율이 되게 극대화되게 뭐 그렇게 하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저기서 뭐 지금 그냥 제 시각으로 떠오르는 거는 잘 흘러나가고 있던 거를 바이패스 시켜서 절로 끌고 들어가려면 펌핑 파워가 필요할 거고. 그렇겠죠. 그때 에너지잖아요. 그걸 모두 다 합했을 때 그걸 다 그 에너지를 모두 사용하고도 남아서 보낼 정도의 넷 에너지가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꽤 커야죠. 그러니까. 저걸 다 설비를 하려면.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시스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되게 신선한.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예. 기발하네요. 이거 뭔가 뭐 사회 이런 데서 뭔가 좀 뭐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잘만 하면. 사회. 그쪽은 그 사회는 용량이 좀 작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상 그 말이 바다지가 호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근데 강이 좀 많고 그런 나라들 특히 여기 뭐 노르웨이라고 적혀있는데 저기도 이제 그런 게 많을 거 아니에요. 흘러나오는 곳들이 그런 게 많은 곳들에서는 뭐 작은 규모로라도 테스트해보고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노르웨이, 네덜란드, 그다음에 한국 해양에너지 연구소에서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강에서 좀 멀어야 될 것 같은데 강물을 돌려가지고 강이 없는 데로 가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강이 계속 이렇게 그 염분을 좀 중화시키니까 좀 염분이 센 데 가가지고. 그러니까 강과 바다가 만나는 그 지점 어딘가에서 한다고 하긴 하네요. 거의 끝부분에. 그렇죠. 왜냐하면 바닷물은 필요하니까. 야, 아까 그 배터리 문제도 그렇지만 이것도 잘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투자하실 겁니까? 저요? 주식. 뭐 어차피 투자할 뭐 돈이 없으니까. 여유 되는 한에서 투자를 한다고 치면 제가 투자를 받게 되겠죠. 마이너스 투자를 받았고. 일단 그래서 삼투압 발전 기술도 또 이제 좀 이거 괜찮다. 신선한 시도할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다 보면 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그냥 뭐 삼투압 그러면 뭐 그냥 식물에서 뭐 뿌리가 물을 먹는 뭐 이런 거나 과학 시간에 배웠는데 그리고 뭐 삼투압 저 정수기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있었죠. 맞아요. 역삼투압 전수기 역삼투압 전투기. 자 이제 세 번째는 요것도 재밌었어요. 뭐요? 그러니까 저희 그 하버보시 아시나요? 공장에서 질소 비료를 격동 500년 프리츠 하버 편이 있었죠. 프리츠 하버. 근데 그게 이제 공장식 비료 생산으로 들어가는 에너지가 세계 에너지의 거의 2% 정도를 소유하고 있다는데 적지 않은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때 들으셨겠지만 저도 오면서 찾아봤는데 질소 고정하려면 어쨌든 수소가 필요하고 하버보시 공정에서는 수소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기후변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은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 중에 그 자연스럽게 질소 고정을 하는 박테리아들이 있긴 하대요. 뭐 콩뿌리에 살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배운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합성 생물학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유전체 분석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이거는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지만 연구자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웃긴 게 식물 잎에서는 무슨 현상이 벌어져요? 광합성이 벌어져요. 광합성은 뭐죠? 탄소 고정을 탄소 고정을 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질소를 고정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질소는 식물의 몸체나 뭐 이것저것을 다 만드는 데 쓰이지만 그걸 합성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잎사귀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식물 세포를 합성 생물학을 이용해서 세포나 그 안에 미토콘드리아를 조작해 가지고 그 안에서 질소 고정도 일어나게. 일타쌍피로. 입에서 탄소와 질소가 한꺼번에 고정되는 겁니다. 에너지와 필요한 식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까지도 한꺼번에 고정되게 하는.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지구 멸망하는 영화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무섭게 생각하시는. 대기 중에 질소가 모두 고정된 나머지 기압이 너무 약해져서. 맞아요. 그리고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산소 중독으로 죽어가고 막. 온 지구가 불타고 막 산소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약간 무섭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질소 비료를 80억 인구를 다 먹이기 위해 질소 비료를 미친 듯이 생산시키다가 나오는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 식물잎에서 질소 고정과 탄소 고정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그냥 무럭무럭 크는 고구마와 감자, 유전자 조작, 감자와 고구마를 먹고 잘 살아남을 것인가? 그러면 극히 낮은 확률로 정말 산소 중독과 이래 멸망하나 저래 멸망하나 시간 문제지 뭐 시간 문제.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재밌는 얘기입니다. 약간 근데 이것도 발상은 정말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녹색 질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잎사귀에서 그거 한다는 거는 그 녹색 질소 고정 기술 중에 하나일 뿐이긴 한데 합성 생물학을 이용해서 그 잎사귀에서 스스로 에너지와 그 다음에 그 몸체를 형성하는 질소를 함께 고정시켜 버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재밌는 점은 뭐냐면요. 뿌리가 필요 없어요. 뿌리가 비료에서 질소를 흡수해가지고 막 체관인가요? 수관인가를 타고 질소를 뭐 이렇게 뿌리고 해가면서 이렇게 몸을 형성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잎사귀에서 바로 그게 만들어지면 뿌리 역할은 물 끌어올리는 거 빼고는 뭐 딱히 괴물이잖아 이거. 근데 진짜 약간 그러면 이제 식물들도 이제 보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지금 나도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바로 뿌리가 필요 없어지면 직결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나도 떠오른 게 그거였어요. 걸어다니는 나무 이런 거. 물은 빨아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물을 이렇게 마시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신인류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신식물을 이제 엔트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 파토님 다음 SF 소설에 나올 것 같은데. 그럴까요? 질소 고정까지 마치는 식물이 엔트의 정체. 다음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뒤에는 조금 뭐 협력 이해 감지. 쉽게 가면서도 네. 편안한 얘기인데 이거 협력 좀 감지. 나온 지 좀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아직 근데 구현은 안 됐죠. 현실에서 구현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교통이나 뭐 기후 변화 감지나 그 다음에 뭐 재난 감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 깔아놨던 센서들의 AI를 탑재시키고 그거를 다 컬래버레이티브하게 해가지고 예, 동시에 사고하게 만들자. 네. 예, 그래서 협력 감지. 이거 뭐 스마트 시티 이런 거도 연결되고. 그렇죠. 그 관계가 있죠. 예.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하늘망. 하늘망. 네. 스카이넷. 네. 네. 항상 그래서 뭐 이런 얘기만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거. 그러니까 근데 이 SF 상상력들이 너무 거기서 거기여가지고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뭔가 머릿속에 생각이. 근데 사실 AI가 지금 빨리 발전하고 있으니까 뭐 네. LLM 외에도 사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이런 쪽이 옛날 같으면 이렇게 이 정보만 센서가 데이터를 공유한다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네. AI가 있어야 가능한데 맞습니다. 예. 이제 좀 되지 않을까? 맞아요. 한참 그 빅데이터가 그렇죠. 그 날렸던 때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어디서 그 전문가신 분이 뭐 어디서 뭐 강연을 갔나 뭐 유튜브를 봤나 모르겠는데 그게 그런 쌓여 있는 빅데이터로 이렇게 뭘 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른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해결됐잖아요, 사실. 그게 인공지능 이런 기술이 때려 나오면서 넣으면 때려 넣으면 뭐라도 나오는. 지금 뭐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모 기업의 어디 뭐 공장 같은 경우도 그 미러월드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트윈 트윈스. 메타버스 똑같이 메타버스 만들어 기술 놓은 중에 거. 네. 미러월드라고 예. 하는 거. 도시 같은 거 그대로 구현. 가상에다가 똑같이 예. 대신 그게 이제 하는 이유가 그게 하나의 타임머신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기존 맞아요. 데이터를 다 때려 넣고 뭐 수십 년 동안 그 앞뒤로 돌려볼 운영을 수 있고. 했던 네. 그걸 다 때려 넣으면 거기에 있던 특정 부품이나 특정 설비가 언제 망가질지가 예측이 다 되는 거니까 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거든요. 그게 인상적이었고. 인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아까 진짜로. 저희 얘기 나눴던 네. GPT 얘기가 그 되게 그러니까요. 다층적이고 뭐 깊이 있는 것들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면 네. 전에 파토님 그러고 보니까 몇 년 전에 얘기하셨던 AI가 갑자기 뭐 그 소설에도 그거 넣으셨잖아요. 뭐 갑자기 지구에서 뭐 소행성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뭐 자유의 신상을 파괴해라 뭐 이런 얘기하셨던 지금 이 협력 감지를 AI 탑재해서 봤을 때 내가 뭐 약속 시간이 너무 늦어서 죽겠는데 뭐 기동 체증 어떡하지 그런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얘기를 뭐 지금 당장 왼쪽으로 틀어 막 이러는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 솔루션을. 얘는 이걸 하늘망으로 다 보고 있으면 우리의 이해 범위를 넘어선 어떤 묘수. 예를 들어서 뭐 앞길은 텅 비었는데 왼쪽 길은 막 교통체증 심해 보이는데 왼쪽으로 그래도 너 돌라고 얘기를 하면 그럴 수 따를 있죠. 거냐 안 따를 거냐 그런 문제가 이제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때 저는 그 자유의 신상 얘기는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네. 그건 결국은 AI한테 우리가 모든 굉장히 많은 그 판단과 결정권을 이름해 준 상태에서 네. 충분히 그것을 활용하고 있던 중에 네.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솔루션이 던져지면 내 판단을 따를 것이냐 AI 판단을 계속 따를 것이냐 이제 이 문제잖아요. 네, 네, 네.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네. 그런 문제는. 정확히 여기에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센싱을 인간이 저 상황에서 센싱을 못하는 것들이 천칠 텐데 그렇죠. 모든 저기 보시면 와이파이 표시돼 있는 자동차가 갖고 있는 거 뭐 근처에 뭐 모바일 네트워크 그다음에 GPS 뭐 그다음에 클라우드 그다음에 인간 스스로가 갖고 있는 거를 몽땅 다 통합해서 그러니까. AI가 다 인지하고 있다가 네. 너 왼쪽으로 틀어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요. 뭐 맞겠죠. 상당 부분 맞겠죠. 제 판단보다.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 서비스 LLM 서비스 보면 뭐 인공지능은 실수를 합니다. 반드시 결과를 확인하세요.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내가 검토가 불가능한 어떤 레벨의 판단이라면. 그러니까요. 전 가봐야 아는 거니까. 그죠. 가봐야지 내가 맞았는지 AI가 맞았는지 그것도 몰라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동시에 두 번을 갈 수가 없거든. 그러네요. 맞아요. 그게 어떤 내비게이션의 성능을 그 판단함에 있어서 맹점이죠. 항상 맹점이죠. 저는 이제 좀 멀리 있으니까 어디 갈 때 한 내비게이션 2개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원래 순정 내비하고 폰 내비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뭐를 믿으십니까? 거의 대부분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고 확실한 건 뭐냐하면 결코 검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착한 이후에 맞아요. 뭐가 맞았는지. 맞네요. 내가 두 명이 돼가지고 이렇게 뿅 해가지고 가지 않는 한. 똑같은 상황에서 심지어 똑같은 차로 똑같은 속도로 출발했다고 해도 중간에 변수는 생기는 거기 때문에 또 그렇죠. 내비를 따라간다는 거는 그 내비가 요구하는 뭐 속도 이런 걸 정확하게 지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다 보면 내가 조금 늦어서 신호등 한번 걸리면 거기서 큰 변수가 생겨나서
뭐 앞에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검증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여하튼간에 저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또 저 사거리만이 아니고 서울 시내 전체 모든 사거리에 네. 모든 정보와 모든 센서 데이터가 다 들어와서 그걸 종합적으로 AI가 전부 통합적으로 파악을 그 다음에 해주잖아요. 추론해서 그렇죠. 나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 어떻게 할 건가 얘가 시키는 거에 대해서 그러게요. 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예. 와치독 게임이 있습니다. 네. 예, 어쨌든 뭐, 네. 예, 그래서 여하튼 저런 기술은 곧 나올 것이다. 예, 그것도 지금 계속 통합되고 있다는 거. 그러게요. 예, 빨리 좀 GPS에 좀 제대로 AI가 좀 완벽하지 않더라도 저 정도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내비게이션이 예. 아직도 너무 엉망이에요. 보면은 뭐 다 다르고 보면 시간도 맞는 경우도 잘 그러네요. 없고 그러고 보니까 자동차에 탑재된 거, 네. 뭐 휴대폰으로 간 앱 뭐 다 그러게요. 다르고 너무 발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쪽에. 예. 빨리 좀 예, 이제 마지막 멀다고 우리 집은. 예, 요거는 그냥 생성형 양념으로 오토마킹? 끝내면 이거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도 여기 이제 오른쪽에 구글에서 만든 건데 네. 이건 아마 미국 정부에서 요청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생성형으로 이미지들이 마구 생성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딥페이크 문제도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이미지나 영상을 생성할 때 그 안에 워터마크가 자동 생성되도록 알고리즘을 넣자. 아예 생성될 때부터. 예, 이게 인공지능으로는. 근데 구분 되십니까? 눈에 안 띄겠죠.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겠죠. 예, 그 도트 레벨에서 어떤 눈에 안 보이는 패턴을 넣어가지고 워터마크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은 손상이 안 되고 전혀 안 돼요. 지금 보세요. 시각적으로. 저 왼쪽 전혀 거랑 모르겠어요. 오른쪽 게 구분이 되세요? 아무 차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요. 그거를 그 컴퓨터에다가 집어넣었을 때는 예, 그럼 이건 워터마크가 돼가지고 이야. AI 프루프가 되는 거죠. 기가 막히다. 좋은 아이디어다 진짜 저것도. 재밌죠.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 가짜 콘텐츠 판별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 뭐 이거는 되게 만약에 모럴하게 누군가 악의적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간이 만든 작품에다가 그걸 한번 재처리해가지고 뭐 AI 워터마크를 악의적으로 넣어가지고 뿌려도 되는 거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난 단지 나의 여권 사진을 좀 더 예쁘게 보이게 하려고 수정을 했을 뿐인데 갑자기 내 여권 사진이 가짜 판정 먹고 그건 워터마크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여권 사진은 실물과 똑같아야 된다고요. 원래. 근데 예쁘게 만들면 안 돼. 네, 뭐 그렇더라고요. 예, 인생이란. 아니 근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 아는 분은 귀가 약간 이제 지금은 약간 규정이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두 귀가 보이게 사진 찍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분은 약간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귀가. 나도 귀가 되게 아무리 붙어 찍어도 안 있어요. 보이는 거예요. 네. 나도 안 보여 잘. 그리고 약간 광대도 약간 나와가지고 다 가리고 막. 전면에서 귀가 안 보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예. 어떻게요? 그래가지고 포토샵으로 귀를 만들었어요. 따로 찍어가지고 귀를. 근데 어쩔 수가 없다 진짜. 근데 안 그러면 여권이 안 나와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예. 야. 사진을 위조하지 않으면 여권이 안 나오던 그렇죠. 좀 불합리한 시기가 외교부 있었습니다. 공무원이야 네. 뭐 안 보이면 죽어도 안 해주겠다는. 그러니까요. 야, 뭐 근데 참 그런 케이스도 있네요. 네. 어쩔 수 없다 그런 거죠. 그렇죠. 만들어야 되는 거. 여튼 그래서 이렇게 5가지입니다. 네. 생성형 워터마킹까지. 근데 저거는 네. 이미지뿐만 아니고 정말 비디오든 음악이든 다 넣을 수 있겠어요. 예, 뭐 그렇게 예. 하려고 구글에서 그 정부 요청에 대응해서 이렇게 뭐 하긴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사이드 이펙트는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뭔가 저걸 이렇게 없애는 뭔가 픽셀 단위로 또 셔플링하면 그게 또 없어지고 뭐 이런 기술이 또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뭐 툴들이? 그걸 다시 재처리해서. 컴퓨터 바이러스와 백신 같은 관계로 혹은 이런 덕후가 미친 양덕이 나올 수 있어요. 뭐 덕후란 말은 좀 그런데 저걸 어떻게 파악을 해가지고 막 손으로 그리는 거야. 눈에 안 보이는 저 상황을 어떻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아 좋다. 그런 인간들 너무 있어요. 좋다. 그거 철필 이런 거 가지고 막 이상하게 막 그 화가인데 자기 작품에다가 그 패턴을 익혀가지고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찍으면 그냥 찍었는데 내 작품을 찍으면 무조건 인공지능 판정이 나는 거예요. 네. 그거 이거- 자체가 예술인 거죠. 이거- 뭔가 비트는 거지. 이건 괜찮다. 마치 QR 코드를 손으로 쓰는 것 같은 그런 행위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글에서 뭐래도 잘. 근데 여기다가 의미만 담으면 예술인 거예요. 맞아요. 그 기술을 사회를 비꼬는 어떤 그런 작업이 되는 때로는 거죠. 범죄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러네요. 맞아요. 막 이렇게 막 어떤 도사가 막 되게 막 깨달아가지고 막 먹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창호지에 자신이 깨달은 걸 이렇게 QR코드로 그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QR 코드를 보면 깨달음을 배울 수 있어. 네, 이렇게 하면은 그 깨달음이 나와 있는 뭐 홈페이지로 리다이렉팅이 된다거나.
참고로 시작할 때 말씀 나눴던 로봇과학관 관련된 걸로 조금 더 마무리를 하면 지금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거기 있는 작품들 중에 작가 작품이 하나 있는데 뭐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작가님은 뭐에 꽂히셨냐면 이렇게 하신 거예요. AI 얼굴 인식 기능이 있잖아요. 그 얼굴 인식 기능을 그러니까 화가 미술가들을 뭐 되게 많이 모아놓고 모르겠어요. 10명이었나 몇 명을 모아놓고 자리에 앉게 합니다. 테이블 위에. 그리고 그림 그릴 수 있는 도구들을 다 주고요. 뭐 일정한 크기의 뭐 하얀색 종이를 준 다음에 그 위에다가 페이스 리코그니션 되는 카메라를 켜놨어요. 그런 다음에 작가한테 무슨 오더를 내리냐면 초상화를 그려라. 자기 작가 사진을 하나 줬어요. 한 장씩. 이걸 보고 초상화를 그려라. 근데 여기에 인지가 되면 안 된다. 인지가 되면 안 된다. 네. 근데 초상화는 그려라. 똑같이 그리되 아니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약간의 추상적으로 하진 되지만 근데 단 사람이 봤을 땐 얼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이 사람 얼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근데 AI가 인지해서는 안 된다. 재밌네요. 그 약간 그 피카소 만들기 뭐 그런 건 같은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의 한 10명인가요? 그 작가들이 그린 최종본 인지가 안 됐고 안 되는데 성공했고 딱 봤을 때 대략 얼굴 같아 보이는 그 그림들이 지금 로봇과학관에 이렇게 쫙 붙어 있습니다. 그 아드님이나 사모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못 들어갔기 때문에 못 보셨고 못 들어갔기 1층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비틀고 그런 거죠. 좀 해킹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AI를 좀 넘어가 보려고. 그거 진짜 멋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런 류의 작업들이 예술이 되겠네요, 나중에는. 맞습니다. 진짜 예술이네요. 그러니까 AI라든가 무슨 기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인간이 역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뭐 똑같이 흉내를 내본다거나 회피해 본다거나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이게 뭐 당연히 AI가 앞으로 우리 생활이나 뭐 산업 현장이나 연구 이런데 많이 쓰이게 될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측면 당연히 중요하고 뭐 아까처럼 그렇게 뭐 정신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면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 아는 사람 중에 그 AI 업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 친구인데 카이스트 출신에.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어떤 걸 하고 있냐면은 원래는 어떤 거였냐면은 그 아이돌 관련된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청소년들이 아이돌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 아이돌 자기 좋아하는 아이돌이 생기면 나오면 이제 그 좋아하는데 그걸 이제 뇌파를 읽어요. 뇌파를 읽은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이런 거예요. 뇌파를 읽은 다음에 그 뇌파 패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다음에 이 같은 뇌파 패턴을 만들 수 있는 향이나 색이나 그런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똑같은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돌을 봤을 때 느낌,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향이나 색 같은 걸로 재현할 수 있게 만드는 뭔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어떤 그 고스트를 해킹하는 느낌인데요. 네. 근데 이게 근데 어떤 점이 좋으냐면요. 일단 이게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제 느낀 거는 이런 작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 청소년들이 그 아이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몰입을 하지만 이 작업을 반복하면서 자기 내면을 보려고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을 보면서 자기 내면의 긍정성이나 부정성 이런 것들이 또 뇌파 형태로 나타나면 그거를 또 이제 그 해결해 줄 수 있는 뭐 향이나 색이나 소리나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고 그런 스타트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사람이. 놀랍다. 예, 이런 쪽으로 저도 이런 게 있는지조차 몰랐는데 본인을 만나는 바람에 본인을 만나서 듣는 바람에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고 진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린 지금 뭐 코딩이니 이런 얘기들 주로 하지만 뭐 이런 생성형 뭐 그림 나오고 이런 걸 주로 얘기하지만 정말 감정적인 문제라든가 그 뭐 어떤 상담사 대신에 내면적인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 방법 그리고 심지어 예술적인 그런 독특한 새로운 접근에 이르기까지 AI가 정말 세상을 많이 바꾸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넓은 영역에서 바꾸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최근에 그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노걸대라고 아십니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고려 말 조선 초에 그 중국어 교재로 쓰이던 네. 그 노골대라는 게 있고 그게 이제 한글 발명되고 나서 이제 그쵸. 한글로 우리말로 이제 중세국어로 번역된 그게 있거든요. 그때 듀오링고 얘기하면서 뭐 맞아요. 네, 중세국어를 우리가 못 읽습니다, 사실. 근데 못 읽는데 그걸 그 노골대 상하권 전체를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서 프랑스어로 번역했거든요. 와. 그러면은 중세국어 프랑스어 있으면 이제 프랑스어를 이제 한 1년 넘게 듀오링고를 했으니까 이렇게 있으면 둘 다 놓고 보면 둘 다 못 읽어요. 근데 둘 다 놓고 비교를 해보면 무슨 뜻인지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그 공부하는 방법도 너무 다르고 이런 어떤 번역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세상이 넓게 열리는 느낌도 사실 받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네. 동시에 위험하기도 한데 뭐 AI 때문에만 위험한 게 아니고 뭐 정치, 정보, 사회 문제들, 합성생물학 얘기도 했고. 예. 의외로 기후 변화는 딱히 근성은 없는 것 같고. 그렇게만 보실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약한 친구였어요. 네. 그쪽은 근데 이제 천천히 조금씩 조여오는 타입이라 그래요? 딱 보이는 그렇죠. 그런 어떤 그렇죠. 그 불같은 근성은 아니고 무릎에 지금 찰랑찰랑 물이 찬 느낌. 네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의미로나 부정적인 의미로나 굉장히 역동적인 시대에 우리가 들어왔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제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가 완전히 바뀔 것 같은 어딘가에서 지금 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런 걸 생각하면 또 너무 구시대적인. 그러니까 말이에요. 폭력과 살상과 뭔가 좀 안 맞고 있죠. 이 증오와. 밸런스가. 발전의 속도의 밸런스가 안 맞고 있죠. 언제는 또 맞았나 싶기도 하고. 한 번도 맞은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진다. 기술적인 부분의 속도와 소위 인성이라고 말하는 부분하고의 이 갭이 너무 크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정말 그런 걸 느낍니다. 소련 멸망 이후 한 10년, 20년간 있었던 판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그 시대가 굉장히 인류사의 비정상적인 시대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이게 이제 정상으로 복귀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누군가 복귀하셔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저희가 지금 제가 다음 시간에 지금 게스트를 한번 모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100%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날짜만 맞으면 나오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오시게 되면은 그 웨어러블 로봇 하시는 분이 나오시게 될 것 같고. 안 나오시게 되면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음 시간에 보면 아실 거고, 예, 뭐 얘기는 다 됐는데 날짜를 맞추는 부분 때문에. 웨어러블 로봇? 예. 그래서 9월달에 우리가 이제 9월달에 오로라에 가기 때문에 그 뉴스앤 올리슨 쉬고 3태 성지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시는 분들. 예, 두 분 다 안 가시고. 네, 그렇습니다. 과관을 지켜야 돼서. 예. 이용 기자는 그 가족들을 가정을 지키자. 그 로가관 다시 한번 보러 오셔야죠. 좋습니다. 예. 그러게요. 혼자라도 가세요, 진짜. 좀 여기 백 좀 살려가지고. 제가 투자비는 제가 긁어드릴게요. 그냥 저 전기차 할인 쪽을 이제 시행하도록 만드실 거 아니에요? 예, 그 옆에 미술관에서 주차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어쩐지 연결돼 있더라고요. 예, 연결돼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분이 나오시면 이제 웨어러블 중심으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달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